이번에 또 K 반도체 쇼크 책이 나왔는데 책 내용에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또 한국 반도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네, 네, 네. 차이메리카 어게인이라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계속 누구 하나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 가는 패권 전쟁 시나리오가 있고 네. 현재는 이제 그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전략들은 반도체나 혹은 기업들의 전략들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둘이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미중이 화해를 한다? 네. 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네. 세상은요, 뜻밖의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네네네. 제가 이제 2008년, 2009년, 10년에 네. 미중 패권 전쟁의 시나리오 발표할 때 그때는 어떤 게 상식이었냐면 지금처럼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상식이 아니고요. 네. 둘이 손잡고 차이메리카가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차이메리카라는 말까지도 다 나와 있었죠. 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대로 차이메리카가 좋은 관계를 가서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을 많이 받아주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 GDP가 막 올라가면 사실 앞으로 뭐 10년 안에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도 막 추월하고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네. 최악의 경우 3, 40년 혹은 4, 50년 안에 중국의 명목 GDP도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이제 그렇게 됐죠. 네네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그런 미래를 막 다 들여다보고 예측한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내놓은 시나리오였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상식이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거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그쵸. 있어요. 맞아요. 네. 미중이 어느 날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꽤 오랫동안 맞아요. 진행됐잖아요. 네. 네.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네. 트럼프 바이든까지 네. 사실 꽤 오랫동안 10몇 년 이상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확 누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를 생각했는데 둘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중국도 충격을 보고 했지만 서로가 이게 너무 팽팽한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릴 수가 힘들다라는 거죠. 약간 소모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국도 보면 점점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타협을 보고 그렇죠. 다른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네요. 그럴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전략은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전략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오케이 좋아요. 둘이 손을 잡는다. 다시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거 아니냐? 전 세계가 화해 묻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시장도 이제는 뭐 평온하고. 그렇죠. 평온하고 무역 전쟁도 좀 줄어들고 네, 뭐. 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전쟁을 하면 군사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이 패망을 하죠. 네. 패전을 하죠. 그러면 승리한데도 돈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죠. 네. 그러면 승리한 데는 반드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챙겨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야 자기가 전쟁을 할 때 소모됐던 비용들을 전부 다 리커버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둘이 무승부가 됐어요. 승패가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만회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둘이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도 지난 십몇 년 동안 손해본 걸 어디선가 커버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네,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손해본 거 만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미국도 이겼으면 그 미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손해보는 모든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다 전리품 좀 챙기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네. 손해본 걸 찾아야죠. 그러면 찾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둘이 손을 잡고 네.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우리가 역공을 하자. 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미국도 중국 너희를 밀어줄게. 네. 중국 너희도 우리를 밀어줘.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일단 이런 거죠. 어디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먼저 챙기자.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적으로 이익을 먼저 챙기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인 거죠. 제일 손해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막 무역 제재를 하고 이게 아니라 아. 둘이 손을 잡고 그간 손해봤던 것을 서로 알아서 잘 챙겨주자. 네, 네, 네. 그리고 이익이 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자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그게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반도체 측면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막 공격을 해요. 최첨단 반도체를 못 오게. 그런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에서 만약에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최첨단 갈게. 할게. 너네는? 니들은 레거시 다 가져.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최첨단은 미국이, 네. 레거시는 중국이. 지금은 둘이 패권 전쟁하면서 레거시도 막아주고 최첨단도 뭐 우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최첨단은 자기네 하고 레거시는 중국 주고 근데 최첨단에서 파트너는 일본하고 손을 잡고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중국은 또 미국을 최첨단을 밀어주고 미국은 중국 거를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아. 다른 나라들이 우선에서 좀 밀리고 그 밀리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손잡은 1순위가 아니에요. 아, 냉정하게. 그렇죠. 국가 안보적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1순위가 일본. 그리고 일본을 계속 손 그러니까요. 잡잖아요. 네, 계속 정상회담 네. 하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으로 보면 대만, 시장으로 보면 중국, 한국은 그 다음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냉정히 봐야 돼요. 냉정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야. 않으면 이거는 그냥 둘이 화해한다고 해서 오히려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면 그 시장이 우리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만 손잡아서는 안 되고 안 되니까. 한국도 손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둘이 손을 잡게 되면 이제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야, 아마 혹자는 이거 보시고 야, 미중이 손잡는 게 말이 되냐 하실 수 있지만 참 이렇게 세상의 뜻밖의 그럼요. 또 어떻게 일어날 수 될지 있습니다.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네.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패권 전쟁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패권 전쟁을 걸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패권 전쟁을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건 거죠. 근데 만약에 계산법이 달라져서 아, 손을 잡는 게 이익이라면 네. 미국은 그냥 손 잡아요. 그러네요. 이게 뭐 명분, 뭐 의리,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수호 이걸 위해서 패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하나의 서브 명분이지 그쵸, 그쵸. 자국의 이익이거든요. 그쵸.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 만약에 거꾸로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이익이 없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시점이 온다면 네. 그때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아, 그러면 미국은 돌아서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패권 전쟁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차이메리카 어게인을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 거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크죠 일단. 그럼요. 네. 그런데 아. 미국이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어떤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해다가 그걸 조립해서 세계 시장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국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이제 뭐 경공업이나 이런 거 값싼 노동력 뭐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막 늘어나도 미국은 전혀 해가 안 돼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싼 물건을 네. 만들어 팔아줘야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죠. 그렇죠. 물가 안정되고. 그렇죠. 물가 안정해서 네. 미국 소비자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밀어줬던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재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하고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건 거예요. 기술 전쟁을 건 거죠. 기술이 막 쫓아 올라오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그 경쟁을 해서 계속 기술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보통의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경제가 주저앉아 버려요. 예를 들면 뭐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주저앉아 버려 가지고 경제가 와해되고 가난한 국가가 되거나 그 전보다 못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중국은 계속 올라오죠. 네. 중산층은 더 커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 견제하는 건 좋은데 네. 보니까 중국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중산층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면 네. 중산층의 인구가 미국 인구만큼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 만약에 전쟁을 해서 그 시장을 미국 기업이 못 가게 막으면 그 시장은 누가 갖겠어요? 중국 내부의 기업이나 혹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손을 잡지만 뒤로는 계속 중국 시장을 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명품 기업들도 그럼요. 계속 이제 미국이 건들지 말라 그래도 가서 중국 한번 만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무역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미국 기업 못 들어가게 막 막고 막 이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중국의 중산층 어마어마한 그 시장은 미국 기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애플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그래도 가서 네. 중국 가서 구애하고 하잖아요. 테슬라도. 네, 맞아요. 그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기면 상관없어요. 전리품을 챙기면 네, 되니까. 확실하게 이기던가. 확실히 이기면 다 쫓아내고 네. 미국 기업 그다음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못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는 패권 전쟁도 못 이겼죠. 거기다 손해는 봤죠. 시장은 다 다른 나라에 뺏겼죠. 중국 기업이 이미 미국 기업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 돼버렸죠. 그때 미국 기업 들어가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만 그 시장에서 지면 끝나느냐? 아니죠. 중국에서 지면 인도 시장, 동아 시장 다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맞아요. 이 중국을 잃으면 인도, 동아시아 시장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미국 기업이.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미국을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 중국 기업이 되고 유럽 기업이 들어오고 다른 기업이면 그 기업들이 미국이 다른 인도 시장이나 동아 시장에 들어간다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따라 들어오거나 막 그렇죠. 쫓아내죠. 예. 그러니까 중국만 잃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전체를 다 잃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기면 돼요. 이기면 다 쫓아내고 우리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못 이긴다고. 네. 제가 보기에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도 못 이기지만 미국이 중국을 과거에 일본처럼 확실하게 막 그냥 구소련처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벌써 너무, 15년 지났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너무 커버렸군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언젠가는 네. 야 이게 더 손해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 잡아야죠. 그러네요. 네. 손 잡아야죠. 그리고 손 잡는 것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몇 가지만 들어주면 돼요. 예를 뭐 어떤 네. 거였어요? 가장 첫 번째가 네. 뭐냐면 네. 그래 우리 미국 기술 돈 주고 살게. 최값 주고 살게. 그리고 어떤 첨단 기술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할게. 네. 그게 가장 핵심에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니네 미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미국의 러스트벨트, 판벨트 뭐 이런 데 있는 거 혹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좀 사줄게 더. 미국 농산물도 좀 사줄게. 농산물 사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장 거기서 또 더 많이 줘줄게. 한국보다 더 많이 줘줄 수 있어. 일본보다 더 많이 줘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은 금융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네. 금융시장 개방해줄게. 이제 월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딜을 하면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고 관세 없애줄게. 뭐 이렇게 서로 몇 가지만 주고 받으면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돼요. 그리고 서로 대신 중국은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줄게.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 테슬라, 애플, 미국의 기업들이 그 중산층 3억, 미국 전체 인구만 한 중산층 시장을 미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수익, 그 다음에 GDP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네. 대신 중국은 미국한테 많이 주지만 대신 우리가 동아시아나 다른 다른 나라에서의 나라에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반도체로 보면 레거시나 이런 쪽에 좀 커지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정확하게 먹을게. 네. 서로 그렇게 하자. 어차피 너희들도 그거 안 만들 거니까 네. 돈도 안 되니까 네. 이건 박리담회잖아 뭐 이러면서 너희들 최첨단 부가가치 높은 걸로 팔아. 네. 그리고 그 반도체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팔아. 얼마든지 딜이 가능해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더 이익이 크다라고 계산이 서는 순간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구소련처럼 무너뜨리고 일본처럼 버블 붕괴를 확 시키는 그 시나리오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네. 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그 실리주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그럼요. 돈 되면 한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어느 네. 순간 딱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애플 이런 기업들이 계속 중국 가서 그럼요. 구애하는데 시장이 그럼요. 워낙 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 자본주의 시대는 이미 지금 시대는 뭐 네.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에서는요 국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이념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익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막 때리면서 패권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유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나중에 손잡는 게 이익이라는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봐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차이메리카 어게인 되면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안정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까지 15년, 20년 동안 손해본 것을 다시 커버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와. 네. 자, 한국에 있지만 참 되게 어렵네요. 네. 어렵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나은 것은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기본으로 유지한 채에서 이런 정세 변화에 따라서 이게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지 말고 흐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였을 때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럼 혹시 책에서도 올해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K반도체 쇼크가 더 올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차이메리카 시나리오가 다른 건데 그 네네. 되기 전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네. 또다시 지속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트럼프가 됐을 때 네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차이메리카 어게인도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길어져도 리스크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어떤 상황이든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회는 그다지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회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워낙 기회는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꼭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은 숨어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차이메리카 너무 좋은데 숨어있는 리스크 맞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고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을 견제해서 좋아 그런데 숨어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네.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국가적인 전략적 자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이걸 다 빼앗아 왔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전에는 미국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인텔. 미국이 이 반도체를 시작한 것을 일본이 빼앗아 오고, 일본이 반도체를 미국에서 빼앗은 것을 우리 한국이 다시 빼앗아 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시, 혹은 일본이 다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가져가려고 하죠. 예,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죠. 네. 예,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자본 투여가 크게 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내놓으면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데, 미국이 지금 와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최첨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산업으로 보면 네. 이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중요성도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국의 어떤 경쟁력이 조금 저하된다. 네. 그래서 조금 반도체를 하이라키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라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중 패권전도 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제 부흥을 막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백악관이나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적이 두 가지예요. 2군데인데 하나가 중국. 당연히 그건 우리가 이해되죠. 그런데 네. 또 하나의 적이 뭐냐면 네. 한국과 대만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서 이끌고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네, 그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때 줄곧 주장한 게 뭐냐면 미국 반도체의 해외 생산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걸 계속 줄곧 주장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어떤 이 법들을 주도하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인텔의 CEO 이분들이 막 계속 주도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미국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게 중국이었고, 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대만이나 한국을 계속 언급을 해왔어요. 줄곧.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세 공정 부분에서 대만과 한국에 우리나라가 거의 따라잡혔다, 혹은 역전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미국 의회나 백악관에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국 정부가 우선한 건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네. 그래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를 계속했죠. 네.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뭐죠? 그럼?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는데요. 네. 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가 네.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려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대만 기업의 기술 추격을 봉쇄해야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앞에 하나는 관철이 됐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관철을 하는데, 그게 타이밍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뭐 일본 기업한테 미국에도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보조금 주겠죠. 그건 당근책이니까. 네. 네, 뭐 압력만 넣어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돈도 네. 주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나오잖아요. 인텔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네, 막 지원하고, 밀어줘요. 네. 네, 그리고 인텔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게 다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자국의 힘을 키우면 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견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놓고 로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경우에 트럼프가 거기 얘기를 듣고 그 정책을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그게 바로 한국, 대만 기업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역 관세를 떼고 이게 아니라 계속 압력을 넣어서 미국의 공장을 더 짓게 하고, 미국이 더 투자를 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보다는 미국 내에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라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한국에서 생산하나, 뭐 동남아에서 생산하나,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하나.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좀 다른 차원의 형국이 펼쳐지겠죠. 그러네요. 벌써 일자리부터가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거네요, 이게. 그냥 막 즉각적으로 뭐 보조금 갑자기 주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획적으로 지금 대만 첨단 공장. 예, 제가 보기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협회가 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예. 계획을 하고 또 그것에 그 법을 만드는데 직접 개입도 하고 네. 하는 지금 형국이다. 그게 와. 미국의 국익과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미국의 정치적인 대선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게 표와 연결되는 그렇죠, 거니까. 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구도 속에서 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우리가 조금 너무 순진하게 네. 이 상황을 보면 안 된다. 너무 낙관만 할 것도 아니다. 또. 그렇죠. 예. 봐야겠네요.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국가의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진짜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은 고부가 같이 산업을 하는 대신에 너네 아시아 국가들은 좀 이렇게 돈 안 되는 거 박리담회를 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 안 되는 것도 다 할래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네네. 네. 뭐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미국의 그 전략이 성공하겠느냐. 네네네. 왜냐하면 저도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첨단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은 이제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막대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생산에 시대한 투자 비용이 한국에서 혹은 동남아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미국 인건비도 높고 네, 여러 가지 훨씬 더 네, 많이 훨씬 더 들죠. 높아지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투자해서 판 돈으로 이익을 남긴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과거에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일본도 못했던 겁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테이크 오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되겠느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다. 뭐 저도 와. 거기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최첨단부터 레거시까지 전체 하이라키를 다 만들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긴 할 거다. 못하는 것과 트라이를 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라이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혹은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투자 대비에 어떤 부담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겠네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1년, 2년 혹은 5년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죠.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다 해봤더니 이제 못하겠어.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기부업 할게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트라이를 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고 있고 네. 단계를 좀 더 높여가고 네,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과 별개로 네. 한국 기업에게는 당장 리스크로 올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일단 벌써 옮겨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국 얘기 나온 김에 요즘 환율도 네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박사님 보셨을 때는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기울어가는 혹은 위기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사이클의 한 일부로서 지금 좀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현재로서의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달러 강세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환율이 우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그건 사이클적인 거고요. 네. 뭐 긴축이 끝나고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구간이 끝나고 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환율은 낮아진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가 사이클적인 거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산업이 아직은 리스크가 좀 커져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의 구조가 지난 1, 20년 동안 굉장히 탄탄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산업이 이제 어떻게 되면 기존 산업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률도 줄어들고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좀 막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외 투자자가 보기에 혹은 세계가 보기에 한국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물론 잘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나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씨앗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씨앗은 있는데 진짜 잘 자랄 거냐?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냐? 열매를 1등급을 맺을 거냐? 2등급을 맺을 거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네.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도 그렇고 환율 시장도 그렇고 자본 시장도 그렇고 미래의 기대치만 선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리스크도 선반영이 돼요. 그 우려가 조금 더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이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건 이제 해소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5년, 길으면 10년 안에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씨앗 뿌렸는데 좋은 씨앗이 됐고 네. 좋은 나무가 됐고 뭐 이 정도면 상품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형국이 같이 몰려있는 그러네요. 그런 구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앞에 쭉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5년, 10년인데 그렇죠. 진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저력을 다시 보여주지 못하면 좀 꼬꾸라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야. 한국이 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거는 지금 기업들이 잘하니까 네. 그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네. 다 하니까 뭐 인공지능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5위권 안에 지금 들거든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몇 안 되는 그러니까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건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잘하는 게 진짜 잘해서 열매로 맺으려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숨어있는 리스크도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할 때에 네. 우리가 과거에 20-30년간의 한국 경제의 위대한 부흥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야,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지막 정리하셨지만 이번에 K 반도체 조크에서 제목이 이제 좀 부정적이라서 혹시 이게 또 보시고 이거 뭐 비관원이야 하실 수 있지만 뭐 절대 보시면 아닙니다. 네.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또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위기, 숨어있는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라는 야,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최유식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와셔가지고 K 반도체 쇼크 관련된 얘기도 해주시고 또 전반적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 진짜 한번 꼭 보셔서 리스크 관리 같이 하시고 경제 인사이트나 투자에 관련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